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의 동맹 이탈과 헌법 파괴 업무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1절까지만 제청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성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단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부 PPT 발표가 돼서 단상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 발제자들 세 분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발제를 하고 나중에 라운드테이블로 종합 하겠습니다. 저는 조성환입니다. 마인드 300, 그 다음에 조백설전도 하고 정규모에도 하고 요새 제가 몸 파는 남자입니다. 온데 다 자유외국 시민들이 혹은 또 자유시선들이 활동하는데 다 그냥 과학적으로 이성과 지성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서로 결합이 되어야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년 동안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발제 오늘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은 밖에는 아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시대의 화두는 자유의 물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의 전체주의적 반동에 도발에 되어가는 아마 자유진영의 자유의 물결이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런 데 대한 개념도 탑재되지 않고 우물한 개구리 혹은 끓는 물에 지금 개구리가 들어가는 편이죠. 그리고 우리 국내는 한쪽은 망상과 아주 타락한 이익을 추구하고 업무를 꾸미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은 좁은 이익에 혹은 뭐가 캥기는 게 많은 건지 제대로 입법자로서의 역할 혹은 판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검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위축되고 오글오글 자기들끼리 여전히 예산 통과 시키는 거 보십시오. 국민에게 뇌물 줘서 선거하려고 하는 예산을 그냥 별 그것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정도로 아직까지 정신을 덜 차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태극기가 물결을 치고 지금 건부 청와대 앞에는 절실하다 못해 목숨을 지금 각오하고 나와서 그 100일이 다 되도록 노상에서 기도하고 투쟁하는 그런 절실한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임 같이 또 곳곳에서 더 이상 이런 무기력으로 좀비와 같은 세력들의 분탕질에 나라를 파괴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각성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병국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의 불씨를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지소미아 지난번에 그 징용 판결, 사실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집단적인 정치 판결이고 폭도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지소미아 마지막까지 폐기하려고 그러다가 6시간 남겨두고 드라마 아닌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지금 바로 며칠 전에는 공수처법 선거법을 어떻게 폭거를 하느냐 마느냐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다 발제를 받고 토론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장내에서 토론을 하는 건 저기 밖에 가면은 메모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요약만 하셔가지고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충근 TV 하시고, 사실은 세종연구소 저하고 입사 동기고 제 옆방에 있었고 정말 줄기차게 전쟁과 국제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고 지금 아마 우리 유튜브에서 가장 신뢰받는 학자 연출가이자 배우입니다. 이충근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중전쟁과 미국의 보수혁명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고 되게 사람들이 천재라 그러면 한 군데 파는데 우리 이선번에 혹은 12300의 박성현 대표님은 모든 영역의 천재입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박성현 대표님.
문제가 혹시 합의할 수가 있는데 용기까지 갖춰서 행동까지 갖춰서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이호선 교수님은 지금 차가 조금 밀려가지고 조금 늦게 오는데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아, 이호선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조국 교수는 섭고시 안 했는데 섭고시 다 합격하셔가지고 정말 지성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하실 때 중요한 문건들, 특히 공수처, 연동인비례제 등등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마 대부분 판사나 그 헌법재판소 판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용감하고 정의에 차 있는 교수님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마인300에서 조금 축약을 했는데 원래 여러분들 공수처 Q&A 10가지 아마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너무나 명료하게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다이아그램까지 다 그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김에 토론자까지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지수 작가님, 제가 뭐 따로 소개를 안 해도 워낙 미국까지 유명해지셨는데 홍 작가님 내려주십시오. 사실은 정치학자들도 좀 생소한 닉네임 PC Political Correctness, 우리말로 그 말하자면 그냥 무늬만 좌파고 우파입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말하자면은 현대 문명이 타락하는데 아주 마인드를 썩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일종의 시대의 조류가, 지성적인 조류가 PC 라트도 있고 PC 리버럴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들어가면은 말하자면 족보상으로 따지면은 정통한 서구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거의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적 사회주의에 근거하고 극단적 상대주의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러면서 자기 편의대로 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속는데 거기에 대한 고발을 하고 트럼프가 왜 당선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또 피트자이한 미국의 셰일링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미국의 공세 전략, 이중근 박사님하고 같이 또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지대학의 박영하 교수님이십니다.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요새는 국제정치가 저보다 더 직관적으로 뛰어난 논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의 최원록 교수님. 아마 FTA 옛날에 그 한참 논쟁하고 할 때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나왔고 한국의 통상법, 특히 국제법 전반 혹은 통상법, 지공법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하실 대한민국 법의 학자십니다. 그리고 김철홍 교수님.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학 초기에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젊었을 때 좌파가 안 된, 마르크스주의자가 안 되면 바보고 바보고 그 다음에 마흔이 넘어서도 마르크스주의를 하면 정말 바보다 라는 말이 있죠. 초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김철홍 교수의 아마 유튜브가 있을 겁니다. 소위 혁명주의자였다가 이론적 막시스트였다가 왜 그거를 전변했느냐,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왜 목사가 되느냐를 쭉 하고 지금도 사실은 교회의 세속적인 역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북한 동포들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위한 생명의 당이라고 하는 말을 끌면서 열심히 목사, 교사 그리고 활동가로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고
발제자분들은 가급적이면 15분 정도, 그 다음에 토론분들은 한 7분에서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약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먼저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 첫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시간을 15분밖에 안 주는데 예, 우리 조성환 박사가 매일 입사 동기라고 폼을 잡는데 제가 훨씬 더 늙은 사람입니다. 커피를 한 주 잘 타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옆방이었는데 그 복도에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은 이제 조 박사가 자기 방 문 딱 열고 출근할 때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아주 참 정다운 친구입니다. 정다운 친구인데 오늘날 완전히 투사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가 미중 전쟁과 미국의 보수 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받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을 단순히 21세기를 누가 지배할 거냐 가지고 하는 그 깡패들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신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원래 생길 때는 말이죠. 지구에서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왕 없는 나라 보셨어요? 왕 없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귀족이 없어요. 미국에는 공작도 없고 자작도 없고 공주님도 없고 왕자님도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평민이 만든 나라인데 이 평민이 만든 나라가 한 200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귀족이 생긴 거라. 그 귀족이 어디 사는 인간들인가?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공화당 민주당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의 빌부터 먹고 사는 뭐 장사꾼들, 변호사들, 학자들, 그리고 그 전체 이 집단에다가 빨대를 꽂고서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자들, 그거를 트럼프가 깨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 워싱턴이 원래는 그 늪이었습니다. 늪. 그래서 이제 워싱턴을 그 수원프라고 그래요. 그 늪에다 만든 도시인데 트럼프가 나와서 저 늪을 말려버리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조차도 왜 자기는 이익이 다르니까 트럼프는 굴러온 돌입니다.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 이게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어디 공주가 있고 왕자가 있고 공작이 있고 자작이 있고 후작이 있고 남작이 있습니까? 이거를 평민의 나라로 다시 국민의 나라로 바꿔놓겠다는 그 작업을 맨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트럼프고 그 트럼프의 배후에는 트럼프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사람이래야지 미국을 제대로 바꿔놓을 수 있겠다. 그 요새 미국의 좌파는 그 돈 가지고 하는 그런 좌파가 아닙니다. 우리 홍재수 작가가 뭐 거기 제일 정통이지만은 미국의 최근 좌파들은 문화적 좌파입니다. 가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까지 파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이제 좀 변질된 좌파인데 그런 세력을 이제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싸움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전체주의 독재 체제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상징하는 트럼프의 그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세계를 끌고 가는 주도 국가니까 그게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싸움을 중국과의 싸움을 단지 돈 몇 푼 더 벌겠다. 그리고 21세기는 내가 왕이야. 그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또 전체주의 독재와 인권과 이런 그 개념들이 포함된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싸움에 누가 이길 것인가는 뭐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제가 우리들이 학자들이 말이죠. 서로 그 소통을 안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조 박사가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하나 촬영하면서 지금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싸움의 변곡점, 남북 대결의 변곡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변곡점을 지나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국제관계가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 끝은 자유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 해당되는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정말 분노해서 뒤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 법률안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법률안을 뭐 그냥 간단히 말한다면은 미국 의회가 홍콩의 민주혁명을 지지하는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하는 홍콩의 민주혁명을 지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홍콩의 자유, 독립, 중국과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콩이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위구르는 어떻게 될 것이며, 티베트는 어떻게 될 것이며, 만주는 어떻게 되고, 광동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중국이라는 전체주의 체제가 와해되는 과정에 그 첫 번째 폭탄에 지금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있는 그 일을 트럼프가 한 것이라는 얘기죠. 11월 19일 날 미국 상원에서 100대 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만장일치. 그리고 11월 20일 날 하원에서는 417대 1. 어떤 공화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왜 반대를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17대 7이라는 건 이거 뭐 다 찬성했다는 소리죠. 예. 그것이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왔는데 대통령은 비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중국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중국을 시진핑을 완전히 분노에 쩔게 만드는 이 법안에 내가 사인할 수 있는가 라고 대통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저는 뭐 약간 좀 모션을 취한 거라고 보는데 일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동안에 홍콩 사람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막 엉망진창으로 보이는데 야 이거 비토야 해가지고 홍콩을 물먹이지 않는가. 예, 27일 날 딱 사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법률안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홍콩 사람들은 트럼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성조기 들고 나오고 이제는 영국 깃발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따지고 보면 메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드 인 잉글랜드입니다. 영국제죠, 영국제. 영국의 그 민주주의의 본산인 나라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반항이 그렇게 끈질긴 겁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얼굴 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얌전하고 착하고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근데 그렇게 그 강인한 그런 그 전체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역시 그 영국적 민주주의의 그 문화, 토양 이것에서 큰 사람들이 다루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참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자꾸 그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헷갈리고 분석도 틀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홍콩 사람들하고 함께 서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시진핑하고도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참 아주 이거 해석을 잘 해야지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행동은 뭡니까? 사인해버렸잖아요.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운터 메이저, 야 네가 나를 한 방 때리냐? 나도 너 한 방 때릴 거야.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어떻게 때리겠어요? 결국 한 방 때린다는 게 미국 군함들이 그 남전하해에서 이제 작전하는 군함들이 그 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이제 드문드문 육지에 내려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 가까우고 제일 그래도 휴식하기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놀기 좋은 곳이 홍콩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함들이 홍콩에 드문드문 이제 정박을 하는데 요번에 미국 구축함 한 척 홍콩에 정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중국이 한 카운터 메이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조치에 대해서 나는 화났어 하고서 너 배 오지 마라고 얘기한 그 정도인데 여기 우리나라에도 온 그 좀 자유주의의 우리 그 강력한 후원자인 고돈창 이 변호사죠. 이 사람이 홍콩 시민을 지지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는 거 완전 웃기는 얘기다. 미국이 가장 큰 중국의 손님인데 고객인데 어떻게 중국이 그걸 반대하겠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냥 뭐 멘트를 날렸습니다.
뭐 중국이 뭐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중국의 스파이라는 사람 지금 호주에 망명 신청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요원쯤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대만의 독립을 뭐 독립적으로 지향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상당히 친한 친미적인 그 차이 잉원 저 사람이 참 그 여자인데 아주 강력합니다. 마음이 튼튼하고 이 사람을 떨겨뜨리기 위해서 내년 1월 10일 날 선거가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망명 신청을 하면서 그때 중국이 저놈을 사기꾼이라고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얘기를 하는데 호주에 이 스파이 같은 사람들 판단하는 그 전문가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걸 다 봤을 때 저 사람이 한 말은 사실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중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적이라는 게 누굽니까? 우리의 자존과 독립을 승인하지 않고 우리를 자기의 일부로 만들려는 나라 그게 다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죠. 중국이 시진핑이 뭐 오랫동안 한 말입니다. 주석이 되기 전에 부주석일 때 물어봤습니다. 한국전에 중국이 참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제국주의 침략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 북한이라는 불쌍한 나라를 도와준 것은 정의로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중국이 와가지고 일사후퇴 때 우리가 통일할 뻔했는데 그래서 밀려와가지고 서울을 다시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뺏겼을 때 지금은 이 건물 없어졌지만은 중앙청 앞에서 이 중국군들이 좋다고 춤추는 장면입니다. 이런 군대를 한국에다 데려다 놓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정말 광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전략이 트럼프라는 특별한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70%가 중국은 골칫덩어리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59%가 중국은 골칫덩어리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꼭 트럼프만 아니라는 거는 오바마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TPP라고 그 아시아 태평양 뭐 경제협력 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바마가 우리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에 규칙을 쓰라고 허락할 수 없다. 트럼프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 전체가 하는 일이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하는 일부 미국 시민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재미있는 거는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제일 괜찮다는 후보인데 저 사람이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습니다. 우리 그 백모 선생이 조 바이든을 조 차이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하고 친중입니다. 중국하고 거래도 하고 뭐 아들이 중국하고 사업해가지고 돈도 벌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한 말이 아주 재밌어요. 2013년 5월 24일 날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식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중국은 숨 쉴 자유도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은 숨 쉴 자유도 없는 국가다. 그래가지고 그 펜실베니아 대학 아주 명문이죠. 동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학교고 트럼프가 거기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그 대학 경영학과 와톤스쿨이라는 데를 졸업했는데 중국은 숨 쉴 자유도 없다. 그래갖고 중국 애들이 나중에 졸업식 끝난 다음에 편지 보냈습니다. 항의 편지.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중국에는 문제가 매우 많다. 미국에 있는 게 중국에는 없다. 최고의 대학, 공정한 법률, 활발한 벤처금 등등등등. 미국은 자유의 나라, 중국은 독재의 나라라고 얘기를 저렇게 해버렸습니다. 클린턴이 지금 대통령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됐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트럼프하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지향 방향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2011년 언제예요? 11월 포린 폴리시에 긴 논문을 하나 게재를 했는데 그 논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간이나 이라크가 아니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똑같아요.
아프간, 이라크, 이란. 그 트럼프가 거기서 계속 간지를 해도 싸움을 안 하잖아요. 아프간, 이라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를 결정하는 곳이. 그건 이제 석유 패권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석유 가지고 떠들었는데 미국의 석유가 세계 전체를 다 합친 것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유는 끝났고 석유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동이 석유 가지고 패권 짓거리 하던 시대는 끝났고 미국은 이제 널널한 마음으로 식량과 에너지가 완비된 나라가 지구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이 자유주의로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미국의 학벌이 높을수록 중국을 싫어한다라는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학벌 높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뭐 외무부에도 들어가고 국방부에도 들어갈 텐데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2018년 유엔에서 한 말이 재밌습니다.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전부 각국의 애국자가 되세요. 나는 미국의 애국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한테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게 2018년 연설문입니다. 2019년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19년 연설문에는 앞부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뒷부분에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는 내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유엔 연설문하고 2019년에 유엔 연설문을 합쳐가지고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도 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트럼프가 한 말은 북한과 중국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는 종교를 탄압하니까 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니까 그 둘은 안 돼 라고 얘기했고 바로 미국의 정책이 그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거를 더 멋있는 말로 그리고 더 권위 있는 말로 표현한 사람이 이제 2018년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의 연설입니다. 저거는 이제 제2의 냉전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그 미국의 그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를 지향하는 학자들이 중국이 돈을 잘 벌고 잘 살게 되면은 그 나라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고 그래서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도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하고 논리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중국을 뒤로 봐줘가지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보니까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조목조목 밝히고 그래서 너를 앞으로 눌러버릴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싸움이 단지 그냥 뭐 정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전제주의 독재의 싸움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미국 신문에 난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의 싸움을 문명의 충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준비를 하죠. 문명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싸움을 본격적으로 사상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정책을 만드는 책임자를 지금 이 사람은 잠깐 떠났습니다만은 키론 스키너라는 흑인 정치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그 레이건 전문가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어떻게 붕괴시켰는가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 사람을 바로 또 하버드 대학 나온 그 외무장관 그 사람은 육사수석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죠. 데려다가 정책국장을 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소련을 무너뜨린 그 내용을 빠삭하게 아는 그 학자가 중국을 장기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그 얘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은 다른 문명, 다른 이데올로기와 싸움을 해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싸움하려면 제대로 온 게임 플랜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나온 말이 해리 카자니스라고 뭐 젊은 그 학자인데 이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New Evil Empire. 중국은 새로운 악의 제국이다. 미국이 말이죠. 어느 나라를 악이라든가 천당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말로 묘사했을 때 그 나라는 언젠가는 이거 반드시입니다. 정권 교체를 당한다. 미국이 악의 축, 악의 제국, 지옥 이런 식으로 묘사한 나라는
반드시 레이즘 체인지를 당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 와서 북한은 천당이 아니라 지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의 싸움이 그냥 공허한 싸움이 아니라 막강한 지식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싸움이라는 말을 하고서 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트럼프한테 말이죠. 트럼프를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고 기자들이 조롱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얼마 됐을 때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잡지, 유명한 잡지죠. 그 기자가 국민들이 읽을 책 10권만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기자는 네가 책 10권 읽었겠냐라는 생각 가지고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했는데 10권을 쫙 얘기했는데 제가 뭐 한 1분 만에 10권 소개하겠습니다. 손자병법 읽으세요. 손자병법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라고 쓴 책이고, 그리고 전략은 속임수다라고 쓴 책입니다.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도자는 사랑받기보다는 존경받는 것이 낫다. 그리고 여우의 간계와 사자의 발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파워 오브 포지티브 띵킹,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책인데, 신념의 마력, 정말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인생 철학, 에머슨의 교육 철학을 읽고, 그 다음에 5권이 더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의 비밀 세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중국 이야기, 모택동의 비밀 이야기, 중국을 부자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중국 가서 물건 파는 방법, 책 10권인데 그 중에서 5권이 중국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책을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오하게 전략과 정치학과 경제학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정말 트럼프를 제일 죽으라 싫어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인데, 조지 소로스조차도 시진핑은 자유사회에 대한 최대의 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싸움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 데이터 하나 소개하고, 중국에 말이죠. 공산당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공산당 당원. 중국에서 시진핑 보고 당신 10년 동안 주석에 먹으시라고 하면서 이건 손 흔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160명의 공산당원인데 그 160명 중에서 160번째로 사는 사람, 제일 돈이 적은 사람이 중국 전체에서 천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160명의 재산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조 6,575억 원이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이것을 계산한 미국 학자가 미국의 정치가들은 돈이 얼마나 많나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 미국에서 높은 사람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해가지고 660명을 다 해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고, 또 고위관리 되려면 또 뭐 출세도 한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 가난하진 않더라고요. 200억 9,090만 원, 미국의 660명 평균은. 중국은 미국 부자들, 부자가 아니라 미국 제일 높은 사람들보다 82.5배. 중국의 평균 개인 GDP는, 개인 소득은 지금 지구 평균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구 평균이 안 되는 나라예요. 워낙 인간이 많다 보니까 곱하기 14억 해가지고 GDP 총량이 세계 2위가 됐지만은, 이런 엄청난 경제 불균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을 다 발전하는데 이 다리를 잡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데이터를 얘기했고, 이 싸움이 단순한 그냥 주먹 싸움이고 패권 싸움이고 그것이 아니라 자유, 전체주의, 인간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싸우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하면 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성현 대표님 빠른 시간에 해주시고, 지금 와서 5분 했는데 3분 정도까지 내는 더 빨리 해볼게요.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일단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자료가 없어? 에러?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게을러 가지고 사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이제 이충근 박사님 같이 이렇게 조분조분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개념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박사님이랑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누가 말을 해요. 제가 이때까지 많이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크게 맞춘 게 이제 그 크루드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게 이제 절대로 뭐 동맹을 배신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것까지 맞췄는데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맞출 수 있었나 보면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지금 상황의 큰 맥락을 미중 사이의 문명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말씀에 이제 처음에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들어가냐면 제가 만약에 문재인 586 집단이다라고 이제 신발을 바꿔놓고 그 입장에서 상상을 해봤을 때 얘들이 보는 그 세계 망상, 얘들의 그 어떤 판단의 전제 조건이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작년 우리 날짜로 9월 18일, 9월 26일, 10월 4일 요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무작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5일. 왜 그러냐면 9월 18일이 그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분의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발표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이제 문재인이가 평양 간 날이니까 문재인 너 잘 갔다 와라 그러고 선물 보따리를 왕창 준 거예요. 2천억 달러를. 그 다음에 이제 9월 26일이 이제 현지 날짜로 9월 25일이고 아까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트럼프의 유엔 연설 날이고요. 그 다음 10월 5일이 현지 날짜 10월 4일로 펜스의 허슨 연구소 발언인데 그게 백악관에 다 떠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강연한 게 아니에요. 그 진영 전체의 관점이란 말이죠. 이게 다 이제 미중 전쟁 제대로 붙는다라는 그 어떤 분수령이 확실해진 날이에요. 얘들이 그 언저리 이후로 특히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완전히 이제 찬밥 취급한 이후로 얘들 관점에서 제가 문재인이라고 했을 때, 제가 문정일이라고 했을 때, 오늘 문정일 엄청나게 도발적 발언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해구산 쓰자고. 저는 문정일이 마지막 하지 않은 말이 혹시라도 미국이 우리를 핵 공격할 걸 대비해서 중국 해구산 쓰자 뭐 이거 그거가 아니었기만 바랍니다. 중국의 해구산을 쓰자 뭐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얘들의 그 어떤 그 관점이 뭐였겠냐를 보면 고무력,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이 후가 다른 거하고 지금 펼쳐지는 전국의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요한 명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예를 들면 걔들이 그 당시에 그런 그 전기, 그러니까 그 작년 9, 10월 전에 혹은 올해 2월 전에 얘들이 전제가 몇 개 있어요. 우선 첫째, 뭐 얘들 처음엔 무슨 뭐 공수처, 뭐 선거법 이런 거는 그냥 껌값이고 기본적으로 이 지방공권이라는 근사한 구호를 내세워서 중앙정부를 해체해서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 북한을 관통하는 러시아 PNG를 사용해서 한국인 전체를 그 북한의 에너지 인질로 만들겠다. 러시아와 북한에. 세 번째로 한강하구원, 또 한박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한강하구원, 또 DMZ를 무장해제시켜서 수도권 2,500만 명을 안보인질로 만들겠다. 네 번째로 뭐 국제적으로 그게 되든 말든 간에 무조건 유자시당 간에 북한에 대해서 긴급 현금 수여를 하겠다. 다섯 번째로 중국을 섬기겠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반기에. 우리가 지금 공수처 갖고 싸우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얘들이 이런 아젠다를 다 포기한 거예요, 한 2년 사이에. 가만히 타임머신을 타고 한 2년 전 돌아가 보세요. 2년 전에 얘들 아젠다가 이거였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아젠다를 왜 낼 때는 얘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세관이 있단 말이죠. 그 정세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뭐 조중동도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조선이 많이 안 다른데 중앙은 좀 널뛰기를 하고 동아도 널뛰기를 하는 조선이 아주 인구한되게 결국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거다. 우리가 한 1년, 2년 타임머신 타고서 언론 보도 가만히 해보면 다 이런 논조의 얘기예요. 두 번째는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보수 혁명이 패배할 거다. 세 번째는 북핵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어느 수준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정책 목표 음모가 이런 음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발점은 이제 2018년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대를 사시는 거예요. 좀 지옥 같고 악마스러운 데가 있지만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시대를 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언제부터 이게 너무나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겨울로 확 바뀐 거예요. 혹은 온대가 한대로 기후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건 뭐냐면은 미중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할 게 확실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미국 경기 계속 정점 찍고 있거든요. 이 흑인들도 40% 정도가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히스패닉, 흑인 이런 쪽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특히 홍콩 요번에 보면 뭐 전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미중전쟁에서 결국 중국 패배하고 미국 승리할 거다. 이게 확실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보수혁명 승리할 거다. 지금 트럼프를 욕을 하고 뭐 탄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라고 하던 간에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미국 민주당이 이 탄핵소동 이런 거, 쉬프 난동, 아담 쉬프라는 놈이 난동 부리고 있는데 제가 원래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머리가 벗겨지기 때문에 대머리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는데 편견이 없는데 아담 쉬프를 보고 제가 대머리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죠. 이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농담을 할 때 얘들 터키 파든 행사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땡스기빙 어느 터키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가지고 터키 2마리 데려다 놓고 너 죽어 너 살아 하는데 아담 쉬프 털 뽑듯이 뽑힐 놈이야. 그런 거 상당히 머리 벗겨진 분들 기분 나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아담 쉬프 그런 난동을 통해서 점점 더 극좌 편향으로 가버리니까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미국이 찍을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정확히 나오지만 트럼프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문턱이 굉장히 높고 그 문턱을 전혀 낮출 뜻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 트럼프 행정부 때 계속 국무장관 바뀌고 뭐 백악관 보좌관 바뀌고 뭐 이런 일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또 그 건절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라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왜 일이 벌어진 거냐를 보면 최장 70년, 최소 50년, 그 다음에 북핵에 관해서는 25년, 70년, 50년, 25년짜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70년짜리 패러다임은 뭐냐? 미국은 폴 크루그만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걸 표현을 잘 해주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련,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있고, 서유럽을 동맹 1번지로 삼습니다. 이게 70년 된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미중 미로를 해서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이게 50년 전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무슬림 석유 패권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50년 전 패러다임입니다. 그거 별로 안 섬겨도 돼. 우리가 뒤에서 병풍만 쳐주고 큰일 안 벌어지게 딱 왔구만 짜주면 지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거기서 질서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방패 했다가 그거 반발했다가 볼튼이 나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존 볼튼 쫓겨난 게 이 네 번째랑 관계가 있어요. 그걸 고집을 했다고요. 50년 전 패러다임. 그 다음에 25년 전 패러다임이 뭐냐면 북핵은 육자회담으로 풀어야 되고 중국이 주도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25년짜리 패러다임이에요. 이걸 2, 3년 만에 바꾸니까 이게 큰 배도 한꺼번에 확 돌리면 거의 자빠질 정도로 누우면서 사람들 다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난 거죠. 미국의 학계, 언론계, 그 다음에 관료계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그게 한 2, 3년 사이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사실상 말로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더라도 중국이 주적 1번이고
러시아는 어차피 자원 수출해서 먹고 살고 특히 그 자원 중에 가스나 에너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이 순치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석유 패권은 이제 끝난 게임이고 이런 그 다음에 북핵은 미국이 1대1로 붙어가지고 해결 보겠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가만히 염두를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한 걸린데 이제 눈에 가시권에 들어와서 그 시프트가 성공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된 데까지 2년 넘게 걸린 거죠. 그럼 걔들도 이제 관점이 확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더 철학적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요게 이제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것만 설명해도 30분 걸리니까 안 하고 그래야 또 세네탈출 광고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이제 금방.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를 한 거냐면 수세로 들어간 거예요. 수세가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포스트 컬랩스 파워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표현했는데 IPPC라고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Invincible Power for Post Collapse예요. 그러니까 이 분단 구조 혹은 평양 붕괴 후에도 침몰시킬 수 없는 권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해서 중국의 제1도련의 주춧돌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살아나야 되겠다. 이 정세가 확 바뀌더라도 살아나야겠다. 살아나려고 보니까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것도 해야지. 공수처 같이 해서 비밀 경찰, 비밀 검찰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중간에 걸려 있는 게 뭐였냐면 쥐소미아예요. 그래서 그걸 밀다가 디자인을 했을 때는 그게 작년 대법원 판결 때부터 디자인된 거니까 최소한 7, 8월에 디자인된 거라고 이게. 디자인을 했을 때는 첫 번째 패러다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음모, 오리지널 음모인데 꼬리를 내렸잖아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꼬리를 내린 거라고. 미승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었으면 쟤를 꼬리 안 내렸습니다. 저거. 절대 안 내렸습니다. 그 꼬리 내리고 모든 포커스가 북한 붕괴 후에도 자기들의 권력, 문재인 586 권력 혹은 586 권력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거냐. IPPC, Invincible Power for Post Collapse. 그러니까 붕괴 후에 침몰시킬 수 없는 권력 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로 저는 시프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세로 들어가요. 쟤들이 이거를 핵심 아젠다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쟤들이 수세로 들어갔다. 그 수세로 들어간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저항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미중 문명전쟁에서 미국의 승기가 확실해졌고 미국의 트럼프 정치 보수혁명의 승기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걔들이 변태를 일으킨 거잖아요. 변태라는 게 저 사람 변태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탈바꿈, 메타모포시스. 그래서 이 변태의 역사를 시간이 있으면 좀 짚어드리겠는데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핵심은 그거는 저기가 정확히 표현해요.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 톨킨이 당신 이 책 왜 썼냐? 그러니까 톨킨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국가 권력의 무한 강화 그 자체, 권력 자각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흐름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의 본질을 딱 까면 마지막에 남는 건 권력 그 자체예요. 시스템으로 권력 그 자체를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오리지널 공산이고요. 공산 체제고 수령 일가 기타 등등 자기들 지배계급 일부의 권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김일성 영생교가 되는 거고 얘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의 이때까지 패턴을 해석을 못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이 20살에 평양방송으로 다 모여, 닥치고 다 모여 했을 때는 기본적인 뭐냐면 그걸 하면 우리가 세를 모을 수 있고 학생회를 장악하고 자판기를 장악하고 앨범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교직원 취직을 장악하고 더 나가서 교수 선발에까지도 입김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권력욕이었어요.
핵심은 아주 지독한 권력욕입니다. 이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때가 되면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족보가 있다고요. 이게 족보가. 이 족보가 지난 120년간 제가 보면 이 변태가 12번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건 뭐냐면 극단적 민족주의. 이게 신체업. 저거 보고 뭐라 그러셔도 저거는 뿌리는 뭐냐면 성리학인데 그래도 성리학 탈레반에는 애처로운 게 있다고. 이게 뭐냐면 청한테 밟히니까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청 이전의 명이 대표하는 질서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화시켜 놓고 거기에 갖다 들이댄 거예요. 이게 성리학은 그런 애처로움이 있다고요. 청한테 밟혔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썩어서 부정물이 돼서 위정척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극단적 민족주의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2차 변태는 뭐냐면 저거 보세요. 저게 이동희 말이거든요. 완샷의 공산혁명과 독립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소련이 일제의 적이니까. 이념이 아니었어요. 저런 판단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변태는 뭐가 되냐면 친소에서 유일사상으로 바뀌죠. 저게 1970년경에 완성된 거예요. 3차 변태가. 4차 변태가 뭐냐면 이게 희한한데 이게 마조키즘이에요. 이게 어떤 놈들이냐면은 아니 통역당의 김종태 내 집안 혹은 저기 뭐 임자도 통역당, 대구 경북 통역당 임자도 통역당 족보가 2개예요. 왜냐면 평양은 전국 단일 조직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컨트롤 안 되고 남로당화 되니까. 여러 가지 벌칙 구조를 분리해 놓고서 관리하는데 임자도 통역당의 정태붕이네 집안, 김종태네 저기 대구 경북 통역당의 김종태네 집안 아마 제가 안 까봤지만 까보면 거기에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부, 뭐 당숙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남로당으로 넘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이미 남로당이 50년대 말에 다 숙청 끝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데 북을 섬기잖아. 마조키즘이죠 일종의. 자기네 집안 원수인데 섬겨서 그게 6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 사정을 약간 냄새를 맡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관련됐던 사건의 그 주동자를 했던 이태복이라는 양반인데 제가 짐작컨대 그 사람을 훈련시킨 사람은 충청도의 대전 서산 일대의 반북 성향 남로당 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북 성향 남로당이 있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거는 종북 성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네 집안 뿌리부터 파먹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태예요. 그 다음에 5차 변태는 뭐냐면 이거 80년대 중반이죠. 닥치고 종북 평양방송으로 뭉쳐서 학교 권력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세상 권력 장악하잖아요. 이게 핵심 멘탈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제가 고백을 들었냐? 민혁당 애들한테 고백을 들었어요. 민혁당 애들 그 주요 간부들이 파리학번이라서 저랑 후배뻘돼요. 그래서 나중에 술자리에서 말했지. 야, 그 종북의 핵심 멘탈 결국 정치 투기 아니냐? 파양방송으로 뭉치니까 권력 잡기 편하다, 혁명하기 편하다, 그러고 그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차 변태가 뭐냐면은 이게 이선식이 때예요. 80년대 말에. 종북 앞에 꿇어. 그래서 꿇은 거 제일 많이 꿇은 게 이게 산호맹하고 민중당이에요. 그래서 민중당 산호맹이 PD 뿌리에서 나왔다. 맞는 말인데 썩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이미 그때가 다 PD고 뭐고 구별이 없어요. NLPD 구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7차 변태가 뭐냐? 이거가 참 뼈 아픈 변태인데 1990년에서 95년 사이에요. 제목과 부제목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박힌 책이 1,500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안 가리고 하루 평균 2권 나옵니다. 그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 진실 없다. 아무데나 뿌리 받고 장악해서 촛불로 세상 그을리고 흔들고 태우면 그게 그 짜릿한 순간이 인생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위험해지냐? 이게 첫째는 이게 그람시랑 연결이 돼요. 그람시를 같이 끌어들였다. 쟤들이 워낙 머릿수가 많으니까 사회각본이 다 들어가자는 거거든. 그래서 진지구축하자. 진실 없다. 촛불 들고 흔들어라 이거. 이게 일종의 울트라 슈퍼 본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옛날에 김일성 주사파 믿었지. 수령님이라 그랬고 백두산 줄기줄기 찾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무 위수김동 찾았고 그랬지. 해양방송 열심히 들었고. 아 근데 어차피 진실 없잖아. 그럼 그랬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또 지금 김일성 좀 좋아한다고, 김정일 좋아한다고, 김정은 좋아한다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진실 없는데, 시비도 없고 도덕도 없는데. 이게 울트라 슈퍼보드예요. 쟤들 까면 맨 바닥에 저거 수시로 사용합니다. 조금만 해도요. 자기 책의 서문에 바로 그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미친놈 락강을 인용하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고함이라는 시건방진,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책 중에 가장 건방진 제목을 탄 그 책의 서문에.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차 변태고요. 8차 변태는 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그 현대 이후를 지성사 내지는 헤맨 역사를 이렇게 해석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8차 변태는 뭐냐. 이게 이제 YS가 햇볕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취임사가 어떠한 동맹도 민족이 우선할 수 없다라 그랬으니까. 한한상 끼고, 김정남 끼고. 그런데 김정남이 당시 교문수석 청와대. 이 사람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인데 결국 전쟁이나 평화냐 친북으로 번영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전쟁 공포증 일으켜서 야 너 전쟁 싫지? 전쟁 싫으니까 북한 인정해야지. 인정한 김에 잘못 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문재인 586 정부가 사람들한테 그나마 몇 표라도 얻는 까닭은 이겁니다. 제가 젊은 애들 보면 문재인 저 개새끼, 저 새끼 때문에 나라 다 망했는데 저 새끼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식당에서 들었다니까. 두당 2만 원짜리 식당에서 40대 애들이. 그렇게 이런 논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9차 논리는 이제 노무현 때 가서 계급장 빼고, 이거 이제 좌파 파퓰리즘이 이제 왕창 들어오는 거죠. 10차 변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장악한 세상에 권력 누가 잡더라도 우리가 검은 것도 흰 것 만들 수 있고, 흰 것도 검은 것 만들 수 있다. 그게 광우병이었고, 천안함이었고, 천안함이요, 11월 달에 연평 터지기 전까지 7개월, 8개월 동안 국민의 대다수가 조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 보면. 그 다음에 탄핵 촛불 똑같은 거죠. 11차 변태는 뭐냐면 이게 노무현 정부 아까 말씀드린 초기입니다. 신중밤에 코리아 연방 만들어서 중국 제1조련의 주축도 삼겼다. 이제 12차 변태는 뭐냐면 평양 붕괴 이후에도 붕괴시킬 수 없는 영원한 권력 재정입니다. 얘들이 12번째 변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보수도 변태해야 됩니다. 보수도 변태, 탈바꿈해야 돼. 이 탈바꿈 뭐냐. 그냥 탈바꿈이 아니라 영미 보수주의는요, 딱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가 뭐냐. 기독교 보수주의. 즉, 정확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대서사를 결정짓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공동체의 습속. 또 하나가 뭐냐. 경제적 보수주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좌파 포퓰리즘, 사유재산, 시장, 작은 정보, 기업가 정신 이런 걸 중시하는 경제사상 성향이에요. 이 둘을 가지고 가요. 이 영미 보수주의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뿌리를 파갖고 에드먼드 버크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우나미스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미국에서 보수주의 사상에서 굉장히 골아픈 사람으로 쳐요. 저 사람 보수 아닌데. 근데 공화당 창단 멤버고 공화당이 만든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우나미스만 똑같잖아요. 우나미스만 보수의 아버지. 보수의 아버지가 어떻게 당 이름을 자유당, 리버럴당이라고 짓냐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숨어있다. 그게 뭐냐면 원래 보수에는 클래식 리버럴리즘이 들어있어요. 에드먼드 버크 때 그래요. 그럼 원래 보수가 뭐냐 이거. 우리가 그걸 발굴해서 그걸 세 번째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거가 사상적 보수주의, 인텔렉츄얼 컨서버티즘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결국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으로 보는 거고, 그걸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거를 보수라고 보는 거예요. 에드먼드 버크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의 반대는 반문명이고 반인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지하게 전투적인 관점입니다. 보수의 반대가 진보가 아닌데 이 관점에서는 보수의 반대는 반인류 반문명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고. 내가 보수라는 걸 딱 이런 관점에서 사상적 보수주의를 만약에 이렇게 규정하고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내가 지키는 거가 보수야 라고 나의 사상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순간 제가 이게 인간 원작 폭탄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것도 반문명, 저것도 반인류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 보수주의로 무장한 독립적인, 그러니까 자율적 개인의
자치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조중동 같은 빅미디어도 거기 통찰과 리더십이 없고, 자유한국당 뭐가 됐다고 우리가 원내대표 선출까지 걱정해주고, 나경원이가 제가 나경원이랑 왜 혼술해야 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 160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들을 보쌈을 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한 200명, 1000명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시간 통제가 참 힘듭니다. 제가 3분 그렸는데 6분 초과했습니다. 저기 이호선 교수님을 제가 소개할 건데, 저희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하고 마인드 사회를 조금 제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 수치스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실도 있고, 그 위선과 그 바람에 사인을 한 교수님 한 7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6,500명쯤 되고, 그리고 서명을 해서 공개해도 좋다라고 하는 공개한 교수님들이 한 5,400명 조금 넘습니다. 다 지상에 다 공개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교수가 10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 강사 분이시나 이런 분들 빼고, 하여튼 저기 교직원, 교원으로 한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의미 있는, 그동안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게 PC에 빠져가지고 나를 그냥 암적 존재로 전락을 하고, 또 법가는 또 정치에 공익이 되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된 개인과 개인 존중과 진실과 자유를 위한 종이 되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첫 부분이 조국에 대한 정의의 기준, 상식의 기준을 만들어서 사태를 요구를 했고, 대통령사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 그 다음에 전국 대표자회의들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각종 미니북, 20세기, 19세기도 팜플렛이 유행을 했는데, 우리가 저층의 유권자가 자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주인의 각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인드 300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저기 스파르타가 페르시아군 100만을 물리칠 때 300명 전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한 1년 전에 300명 교수를 모으자 그랬는데 지금 한 50명 모였습니다. 매달 웃돈 내가지고 활동하고 오늘 이 대회를 하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나와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호선입니다. 아마 그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또 국민들이 아시고 계셔서 그 공수처가 갖고 있는 뭐 위험성, 그것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슨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공수처 찬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약간 우세하다, 그런 면에서는 공수처가 갖고 있는 위험성, 여전히 우리가 많이 각성을 하고 또 주변에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잠깐 한 10분 정도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공수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헌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연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가 이제 근본 없는 그 공수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굉장히 선한 동기에서 국민들을 일궈놓겠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법안은 굉장히 기망적이다.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면서 당초 의도하고는 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구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공수처가 노리는 것은 고위공직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하는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는 기구로서의 그 의도를 아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공수처 법안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공수처를 약간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수처가 사실은 중국조차도 그 감찰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정부기관은 사실 만들 수가 없고요. 정부조직법 같은 데서도 위임을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외에 단행법률로 그 행정기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아래 뭐가 있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밑에서 행정부에서 일하는 최고의 그 관료들은 사실은 바로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무위원이 아니죠. 그런데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요구할 수가 있고 또 헌법상 그 심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바로 검찰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수사할 사건이라 그러면 사건 이첩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는 차관급이 국무회의 위에 있는 이러한 기형적인 행정부 위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 변제로부터도 자유스럽습니다. 이 국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국회가 부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뭡니까? 공수처가 다루는 사건은 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국회에 출석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견제로부터 이제 자유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국무위원들 위에 있는 그러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건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밑에 직속 기구가 되는 것이죠. 이 독립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 검찰의 독립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사와 예산을 주어서 소신 있게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하는 얘기지 지금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이탈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독립이 아니라 초월이고 그것은 반칙인 거죠. 이것을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공수처가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수처의 그 구조 문제를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당초 출발할 때는 이게 소위 뭐 스폰서 검사라고 하시죠. 소위 판검사들의 그 부패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또 뭐 후원자를 뭐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사와 기소를 다 자기가 하니까 결국 이제 뭐 자기 집안 식구 다 보호하고 뭐 이렇게 조직 보호의 논리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참여연대에서 시작했을 때도 이것은 그 반부패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 자체가 고위공직자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폰서 검사, 스폰서란 말이 부패 아닙니까? 부패한 검사의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행위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행위 전반에 보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예컨대 누구를 뭐 수사를 했다, 뭐 기소를 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이 무슨 지금 김기현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한 그런 사건도 보고 유재수 관련한 사건도 보는데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다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고위공직자니까 일반 국민들은 상관이 없겠다 싶은데 사실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도 이것이 공범관계에 있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 공무상 기밀 누설이던데 공직자로부터 어떤 걸 소스를 받아서 보도를 했다. 바로 그러면 그 언론인조차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공수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또 심각한 문제는 이 공수처를 통해서 군 장성까지 포함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검찰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군 장성에 대한 이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보면 거기도 군 같은 경우에는 중장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일단 사단장, 일선 사단장부터는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마치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이런 것들은 처벌돼야 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국민적인 그 열망을 가지고 거기다가 부패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두루뭉실하게 모든 공직자의 모든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을 다 옥죄는 그러한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위공직자 그러면 그 사실 누구를 타겟으로 한 것이냐? 여기 보면 공수처 수사 대상 전체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와 판사가 그중에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절대 다수가 사실은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판사와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의 특성상 그 진정, 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 남용을 했다, 또 직무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그 모호하고 불확정한 개념에다가 얼마나 많은 진정, 청원, 민원이 들어오는 판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중에 선별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수처에서 수사 개시하는 단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을 했다. 그러면 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공수처에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관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어떤 직무의 그 공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판사들의 어떤 사법부의 독립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라고 하는 자체가 남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기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만약에 들어온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우리 상황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과연 공수처가 들어왔을 때 이게 누구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처가 되지만 또 누구에 대해서는 범죄 은닉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가 전속으로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려고 해도 또 수사 중인 사건도 자기들이 가져와서 적당하게 얼버무린 다음에 이거 혐의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먼지를 털어서 처벌을 하고 처벌 안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들도 고위공직자들이 아마 사표 낼 겁니다. 아마 그걸 노릴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리가 있어도 사실은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단순한 그 범죄뿐만 아니고 만약에 정권 차원에서 무슨 기획을 했다. 그럼 더더구나 이제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수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범죄 수사처, 범죄 은닉처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안의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법안 자체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는 이 문호를 닫아놓고 경찰에는 활짝 열어놨습니다.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검사가 여기에 가려고 그러면 퇴직하고 일정 기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에 있다가 다시 검사로 가려고 그러면 원직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역시 일정 기간 경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직에서 바로 공수처장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바로 경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에는 그 공수처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수사관 같은 경우에 정원이 있는데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관 정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정원 내외로 운영을 합니다. 몇 명을 쓰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 이러한 경찰을 갖다 쓰겠다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불순하고 특히 경찰의 정보력을 가지고 공수처가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괴물과 같은 사찰 기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수사 능력에는 닫아놓고 정치 성향에는 열어놓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사처에 우리가 수사 능력 있는 거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을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얘기는 한 명도 안 뽑아도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뽑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민변, 참여연대 이런 출신의 사람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런 규정을 만든 것이죠. 또 하나, 이 법안에 보면 선언적으로는 공수처장과 수사처 그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내부적으로 이 징계 사유에 딱 들어가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정치 운동에 관여했어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선거 운동으로 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런 것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안 지켜도 되고 마음대로 어느 정도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수사를 해도 그것을 용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미 면죄부를 이 법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수처의 그 수사권 남용을 아주 장려하게 한 그 독소 조항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개시와 판단의 기준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데 이렇게 놨습니다. 사실은 혐의가 있다고 하기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그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법적으로 그게 통제가 된다 그러면 뭐 예컨대 혐의의 상당성, 합리성이 있을 때 수사에 뭐 착수해야 된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은 처음부터 사실은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정파적인 왜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는 그 아주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주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냥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아무 공직자 상대로 해서 또 장선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지난번에 무슨 훈련을 강하게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군 장성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왔는데 병사들도 그냥 그 자기 사단장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겨울에 추운데 혹한기 훈련 시켰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차라는 게 고발, 주문형 이 청구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웃긴 것은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만들어뒀습니다. 물론 내부 고발자, 정의의 내부 고발자가 이제 휘슬블로어가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이 운영 규정을 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내부 고발자가 들어와서 고발했다 그러면 사실 그 유령의 존재입니다. 이 당한 사람, 수사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걸, 당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당신 이게 직무유기야. 당신 이게 직권남용이야. 누가 그럽니까? 이거 얘기해 줄 수 없어. 왜? 그거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얘기해 줄 수 없어. 전혀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게 계속 굴려다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서라도 사표를 내는 거죠. 그런 정도로 사실은 쓰일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네? 미안하게 했어. 이렇게 돼서 끝날 게 아니죠. 근데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공수처는 완전히 지금 자유헌정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대륙법계 구조, 어느 주요한 검찰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런 기관을 둔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국민들, 우리 헌법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차기 국회에 가서 온 국민들이 알도록,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 기구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토의돼서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이지, 만약에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 저는 사실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악마들을 동원해서 이 사법장악기구, 대통령의 친위 사찰기구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공수처, 아까 보시다시피 이 공수처는 경찰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력, 경찰의 정보력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과거 우리 전체주의, 나치나 공산주의를 보면 다 이 비밀 경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 법학 교수를 했던 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친위대 돌격대장이었는데, 이 사람 보면 비밀 국가 경찰의 임무는 운동관 출신으로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 경찰의 존재 자체가,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이념,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채워줘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 검사들이 결국은 다 채워놓을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긴 결국 누굴 채울 것이냐. 저는 법학교수 호엔, 무죄도 법학교수 그런 것도 생각났는데, 바로 저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여기 하나 보면, 맨 아래 달라고 보면, 경찰이 지도부에 아주 애매하게 숨겨놓은 의지를 실행에 옮기면 합법적으로 행동한 것이 된다. 지도부의 의지를 거역하면 경찰 전체가 아니라 경찰의 한 구조원이 직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 나치의 그 보고서에 가면 이 조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죽여버려, 보수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제 그냥 혼 좀 내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혼 좀 내줘를 이 얼굴 표정과 이런 걸 추구하고 혼 좀 내줘를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거? 아니면 혼 좀 내줘를 땅에 파묻는 거? 이거 자기가 알아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들키면,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내가 혼 좀 내줘 라고 한 것은 그냥 좀 정신 차리게 좀 따끔하게 타일로 줘 그랬지. 밑에 놈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치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나치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밀 경찰은 그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철석까지 알아듣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당이 어떻게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모든 것에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합니까? 바로 비밀 경찰이 하는 것이죠. 공안이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것이냐? 과거의 경험, 과거 전 나치와 소비에트 그런 경험, 지금의 북한의 경험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신문을 펴들면 나타나는 지금 집권 여당의 행태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수처가 과연 순수하게 검찰의 개혁을 위한 도구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토론 자리들 좀 자리에 좀